인플레이션으로 누가 이득을 볼까요? 정부가 국민한테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을 부과했다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세금이었다. 그것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981년부터 2007년 금융위기 전까지 물가와 금리 하락의 이 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 이후에 이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이제 낮아지게 되는 저물가 시대로 진입하게 되고 금리도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80년, 90년, 2000년까지 이 물가와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금융 투자하기에 정말 좋은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든가 피터 린치 같은 아주 위대한 투자가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금리 하락을 배경으로 했고, 이 글로벌 IB 투자은행 이런 금융 서비스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도 이런 배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볼커라고 하는 이 연준 의장이 그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물가를 잡은 것들이 상당히 유효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0년대의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그런 모습을 보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1979년 볼커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임기 초반에는 그 준비금 조절 등을 통한 이 통화량 조절을 통해서 그 인플레이션을 좀 통제하긴 했는데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20% 급격히 인상하게 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자, 이 1980년대 초반에 이 경기 침체와 함께 이 실업률이 급증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은 억제가 됐는데 경기 침체, 실업률이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거죠. 초반에는 어려웠습니다만 그 이후 80년대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인 어떤 배경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변화는요, 1970년대의 사회적 배경과 1980년대의 사회적 배경이 달랐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는 국가 중심의 경제 철학을 유지하고 있던 때입니다. 대공황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 등장하면서부터 한 40년 동안 1980년 정도까지를 국가 중심의 케인지언 어떤 정책, 케인지언 경제 철학, 국가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1980년부터는 레이건 또는 대처, 영국의 대처 이런 분들에 의한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으로의 변화가 시작된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인지언주의 그 경제 철학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에서는 일단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고용 잠깐 뒤로 미루고 일단 물가 잡는 게 먼저 라고 하는 사회적인 배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들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해서 1970년대는 아서 번즈 의장이 꼼짝 못한 것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서는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이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980년대는 금리를 올려도 된다, 올릴만 하다라고 사람들이 공감하고 여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과 그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어떤 통화정책, 어떤 천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기보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경제 철학의 변화는 한 40년씩 바뀝니다. 1929년에서 한 79년 때까지, 그죠? 그 다음에 또 1980년부터 한 2020년. 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바뀌는 상황은 다시 국가 중심적인 이쪽으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높은 기대로 형성되어 있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실은 이제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아주 고통스럽게 겪어야 되는데, 뭐랄까요, 너무 그 기득권자에 대한 좀 유리한 이런 정책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80년대 초반에 그런 정책이 제대로 먹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이 미국이 디스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데 이 사용한 비용이 연간 GDP의 약 18% 정도로 상당히 큰 수준이었고 이 고통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뒤에 경제 회복이 되고 80년 중반 이후에 이제 놀라운 성장을 거두면서 그 이상의 성과를 나게 되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볼커의 이 금리 인상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존 70년대, 60년대와 달리 이 연준의 통화 정책, 그다음에 시장 소통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과감한 통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전 1970년대의 그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 실패의 경험, 그리고 케인즈주의 수요 관리 정책의 어떤 그 실패들, 또 필립스 곡선에 대한 지나친 집착 뭐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체계적이고 과감한 통화 정책으로 방향을 이제 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준이 물가 관리를 위한 통화량 억제 등의 엄격한 원칙을 이제 세우게 되고요.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70년대에 있었던 필립스 곡선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이 특별한 연관관계가 장기적으로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개념들이 그 바로 자연 실업률 같은 건데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실업률 정도, 이런 개념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결국 이 기대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 인플레이션과 같을 정도로 실업률이 충분히 높아야 한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자연 실업률보다 지나치게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유지될 수 없는 거고요. 반대로 자연 실업률보다 실업률이 높다면 인플레이션을 감속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여러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목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달성하려고 하는 인플레이션율을 미리 발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은행 같으면 처음으로 이걸 도입했는데 인플레이션을 1에서 3% 정도를 목표 범위로 정하고 이거를 벗어나면 이제 정부 금리 인상이든 인하든 정책이 들어가는 겁니다. 3%를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제를 통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80년대 또는 90년대 초반까지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했던 많은 신흥국들이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이렇게 목표 수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추는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하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전까지는 원래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고 할 때 이 미국의 연준 시장과의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올려버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장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990년대 이후에 바뀐 것들입니다. 통화정책 결정문이 발표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이런 근거로 통화정책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게 발표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부터는 실업률에 대한 전망치 얼마가 될 거고 우리는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뭐 금리를 유지할 거고 이 정도. 그다음에 2011년부터는 점도표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것도 표시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소통을 강화하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통제, 그다음에 금리를 통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80년대 이후에 미국의 경제 구조가 70년대, 60년대랑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60, 70년대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했던 미국에서 이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서비스업 쪽이 훨씬 더 많은 GDP 차지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그런 물가나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조금 유연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호적인 대외 환경이었는데요. 바로 1990년 전후로 해서 이제 소비에트가 붕괴하고 냉전이 끝나고 동유럽과 또 중국, 베트남 여러 그 공산권 국가에서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싼 노동력들이 대거 등장하고 전반적으로 비용이 싼 지역들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공장이 이동하고 하게 되면서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이 광범위하게 전개된 게 바로 90년 이후 2000년 또 뭐 이때까지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까지 금리를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와 달리 중남미를 비롯한 신흥국의 일부들은 아주 1980년대, 90년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인플레를 잡았고 그 뒤로 경제 회복을 빠르게 하게 되면서 자, 물가도 낮아지고 금리도 낮아지고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자, 이런 선순환을 보았는데 중남미를 비롯한 신흥국에서는 디폴트가 반복이 되고 엄청난 채무 불이행이 이제 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됐는데요. 인플레이션도 아주 하이퍼로 가게 되는 상황들이 대거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이유는 바로 미국의 이 금리 인상이 이 중남미나 다른 신흥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것들인데요. 뭐냐면 1970년대 원자재를 많이 수출했던 이 중남미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 수입 대체 산업들을 육성했습니다. 보조금을 줘가면서 보호무역을 해가면서. 근데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다가 이렇게 대체 산업을 육성을 했는데 이때 필요한 자금을 거의 달러로 빌렸고요. 또 변동금리로 조달을 했습니다. 이 돈을 줬던 사람은 바로 오일 달러로 돈이 많이 생겼던 중동의 국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나라들이 이제 돈은 많은데 투자할 때를 잘 모르니까 미국의 은행들 또는 유럽의 은행들이 이 달러를 가져다가 이 돈이 필요했던 중남미 국가들한테 달러로 대출을 했는데요. 현지 통화로 대출을 해준 게 아니라 미국의 통화인 달러로 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출은 리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했습니다. 고정금리가 아니라 리보라고 하는 런던의 은행끼리 주고받는 이 금리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달러로 빌리고 그리고 변동금리. 미국이 금리를 20%까지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니까 낮은 금리였던 이 금리가 갑자기 20%가 돼버린 겁니다. 큰일 났죠. 거기다가 빌린 돈이 달러입니다. 남의 돈이죠. 자국 통화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금리가 미국이 오르게 되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금리는 20%로 뛰었고 달러는 엄청 강세고 해서 갑자기 예전 1억을 빌렸으면은 1억이 2억이 3억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 문제로 중남미 국가의 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달러가 없었던 이 중남미
신흥국들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거나 뭐 부도가 나거나 예? 이런 문제로 이런 당하게 되면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이게 바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페루 등 이 중남미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던 이런 문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 개혁들을 하다가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 과정에서 정권 교체까지 일어나고 파푸린 정책이 반복이 되면서 통화를 무리하게 보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들이 이제 1980년대에서 90년대의 중남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2000%, 3000%까지 갔다가 이제 90년 후반에 인플레이션 타겟팅, 아까 인플레이션 목표제, 또 재정책임법, 재정을 마음대로 쓰지 않겠다는 식의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우리가 IMF 외환위기 겪었을 때 그 논리죠. 예.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제도 개혁이 되면서 이제 2000년 이후에 다시 브릭스로 신흥국이 도약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이 1980년대 이후에 그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볼커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미국은 물가 또 금리가 하락하는 그리고 경제 회복을 찾아가게 되는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그 변동금리와 달러로 돈을 빌렸던 신흥국은 이 충격으로 인해서 모라토리움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1980년에서 90년대까지 겪게 되고 그 뒤에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제도 개혁을 통해서 2000년대 다시 브릭스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